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중동 리스크, 중동 전쟁은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이슈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출 구도위 중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동 사태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란이 다시 출동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군을 투입했다. 그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바로 친다. 뭐 정유시설 공격한다. 핵시설 공격한다. 어디까지인지 딱 현황 좀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원자재 시장 가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중동 전면전 바로 직전 문턱까지 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직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러니까 전면전을 펼치는 이제 이것에 가장 끝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을 해보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망을 하기보다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찌 보면 모든 국가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보고 좀 이제 조금은 좀 참아달라. 천천히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전혀 말을 귀담아 듣고 너무 이제 독자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망이 아니라 이제 결국 네타냐후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망이 좀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벌어진 가장 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석유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중동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셰일 혁명 때문에 더 이상 중동 석유가 미국이 필요하지 않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이제 앞서 말한 무탄소, 탄소 중립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결국 지금 미국 내에서 자급자족되고 전 세계 이제 수출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중동의 힘의 공백이 무너지면서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이 중동의 소위 신질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주변국들의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 더군다나 지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있어서 미국의 결국 공백, 그 힘의 공백이 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가장 지금 그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러고 보니까 한 몇 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동에서 미국이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은 중동을 거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또 이제 이슬람 국가들 간에 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 특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죠. 현 상황에서 유가 오르면 정말 우리 한국의 수출 산업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절대적인 수치도 궁금하고 왜냐면 절대가로는 국제 유가가 또 괜찮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는 건 맞죠. 현황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과 이제 지난주 한 주 사이에
8% 오르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예. 77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예. 77달러까지 갔고요. WTI 기준으로는 7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8%. 네, 올랐는데 73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져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걸 좀 연초까지로 조금 넓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7월부터 해서 지금 살짝 올라온 거 이렇게 네. 했는데 이걸 연초부터 보면 사실은 이게 최고 고점이 3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90불까지 갔었거든요. 90불이 지금 제일 바닥이 저 아래 보시면 65, 69불, 예. 68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78불까지 올라와서 이게 이제 연초 수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현재 수준만 놓고 보면 엄청 높은 건 괜찮네? 아니다. 뭐 예,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변동성 자체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배경이 꽉 깔려 있기 때문에 단지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안심을 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등등 세계 투자은행이 국제유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대표님, 왜냐면 뭐 배럴당 지금 WTI 150달러까지 나왔거든요. 네. 전고점이 140달러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공격하면은 이렇게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사실은 그럴까? 말씀 주신 대로 150달러 나왔는데 주말 동안 보니까 200달러까지도 나왔더라고요. 200달러요? 예, 예. 이제 뭐 스웨덴 그런 이제 전면전 되면 은행에서도 가겠죠. 예,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일단은 너무 낮다라는 게 또 역으로는 지금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현재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랐어도 연초 수준이잖아요, 네. 사실은. 또 낮죠. 예, 8% 올랐는데도 지금 연초 수준인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원유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다 숏 배팅입니다. 예. 미래에 유가가 빠질 거다의 배팅을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이유가 있냐? 그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중국발 침체, 예.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할 거다. 두 번째로는 오펙이 그 사이 감산하던 거 이제 다시 늘릴 거다. 공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수요도 부진하고 공급 늘어날 거.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는 계속 빠질 거야. 네. 여기에 엄청난 배팅을 해놨는데 불과 지금 한 2주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된 거죠. 중국에서 엄청난 부양책이 나왔죠. 네. 거기에 두 번째로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철강 화학도 뛰더라고요. 네, 예. 그거 나왔죠. 거기에 이제 지금 중동발 이슈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결국은 그 이란과 그 앞에 있는 그 두바이 그 사이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지만 거기를 통과하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20%가 넘습니다. 네. 이게 멈추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 위는 얼만큼 위로 뚫렸는지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50달러니 200달러는 그냥 머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이고 막히면은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막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역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막히기가 되게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은 일촉즉발의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참에 이스라엘은 정유가 아니라 이란의 핵 없애려고 옳다구나 한다. 이래버리면 이야기 정말 더 커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의 분석은 이렇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요, 이게 유가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뭐 추위 때문이라고도 하고, 천연가스도 지금 굉장히 급등한 상태고요. 뭐 혹한 추운 겨울에 금은 지금 뭐 연초로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원자재 시장이 다 들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자재 시장을 크게 놓고 보면 절반이 원유고요. 예. 나머지 절반이 뭐 산업금속, 우리가 먹는 먹거리, 농산물, 가스,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 주셨던 에너지에 이제 예. 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다양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다시 최근 한 달 사이에 특히 한 2주 사이에 이제 들썩들썩이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배경 안에는 일단 중국발 이제 부양책 원래 기다리다가 모두가 포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중국이 나서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철강석 가격, 철광석 가격 네. 이것이 거의 한 19% 한 달 새에 올랐고요. 드디어 바닥 치더라고요. 네, 올랐고 네. 뭐 구리 알루미늄 가격도 한 12~13% 이상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요. 사실은 금 가격은 지난 1년간 놓고 보면
사실 S&P 500보다 더 좋습니다. 성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개를 구분해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항상 뭔가 불안하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인데 금과 같이 항상 움직이는 게 뭐냐? 금이 항상 비교되는 게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간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더 큰 게 지금 미국 대선의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즉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나 더 늘릴 거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달러 더 찍는다. 아, 그렇죠. 누구든. 이게 미국 예. 국채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지금 그 트럼프가 다시 된다면 거의 6조 달러가 추가될 거다. 네. 근데 뭐 해리스가 해리스가 돼도 한 2조 달러는 더 늘어날 거다. 결론적으로는 달러 부채가 미국 부채가 더 늘어가면 그걸 환산할 수 있는 금 가격도 거의 맞춰서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놓고 보면 금 가격이 뭐 내년 정도 사이에 현재 한 2,600달러에서 거의 3,000달러까지 10% 이상의 상승.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앞서 봤듯이 미국의 정부 부채가 누가 되든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금 가격이 우상향으로 모두들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씩 스토리가 다르네요. 유가는 앞서 말한 중동 리스크, 뭐 중국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천연가스는 뭐 겨울이라는 것들. 금은 중동 리스크도 있지만 앞서도 말한 지금 달러 약세에 좀 베팅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금값은 어느 정도 보세요? 사실 그 결국은 미국의 달러 말씀 주신 대로 네. 정확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미국 국채가 네.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걸 사실 위는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유가도 열어놓고 금도 열어놔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유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허가를 해줘야만 이란 치는 걸. 네. 이란의 실제로 본토에 핵시설이나 정유시설을 친다면 그럼 이란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그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미국이다. 미국이 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달간 이걸 잘 막아내느냐.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금은 좀 얘기가 다른 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되든 이거는 미국의 국채가 더 그거를 늘어날 달러 수밖에 약세. 없기 네.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그러한 미국 그러한 그 부채 증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방어용 기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돈 하는 금반지 가격이 47만 원, 48만 원, 지금 5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송 대표님도 금반지를 이제 자제분들이 많이 컸잖아요. 네. 거의 다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좀 장롱 속에 좀 있으세요? 어딘가에 있을 거는 같은데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팔질 않으셨네요. 네네. 네. 이제 금반지 하나에 50만 원 시대가 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유가로 좀 돌아와서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 특히 우리 한국 산업에는 정말 악재 중에 악재인데 지금 정부에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는 솔직히 높은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장은 영향은 미미하고요. 오죽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미국에서 네. 우리 보고도 좀 갖고 있는 비축유 좀 풀어달라.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가 120달러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배럴. 예. 그때 뭐 그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예. 비교적 원유 비축량이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입니다. 예. 역으로 말하면 어쨌든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상은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대로 만약에 중동 5차 그런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예측 불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이 전쟁의 그 양상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을지언정 우리 같이 에너지를 순수하게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불안한 건 맞고요.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주에 인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갑자기요. 예. 네. 가장 큰 이유가 인도가 그 인구는 많은데 완벽한 에너지 순수입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불안들이 이제 바로 영향이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장은 뭐 관리가 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지금 작은 그러한 가정 그 확률로 전면전이 일어나서 호르무즈 해변에 만약에 막힌다, 봉쇄된다 이러면 상당히 그런 대응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짜야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또 하나의 고민이 유류세 인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또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세수 지금 재정 부담도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 여기서 유가 또 오르면 이거 연장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멈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 보니까 대략 세수 결손이 한 3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1, 2, 3위 중에 1위가 법인세, 2위가 양도소득세, 네. 3위가 이제 유류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그것만 놓고 보면 쉬워 보이진 않지만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일촉즉발의 위기인 중동.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급등을 한다면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유류세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장 가능성도 저희는 분명 그 카드는 정부가 만지작거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다행히 지금 10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한 달은 안 되고 한 3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것이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급등했지만 절대치는 낮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1.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우리 물가가 지금 1.6%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물가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유가가 또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기도 한데 고민을 좀 할까요? 지금 물가는 떨어진 건 팩트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또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는 네. 한 6대 4 정도로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있는데 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하지 못했던 그 원인을 가보면 네. 그 원인은 사실은 물가도 물가지만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부동산,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 가계대 부채. 예, 가계부채 증가. 근데 이것이 그렇게 지금 동결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도 신규 대출이 한 6조 원 정도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월이 9조 원이었는데 6조 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이 과연 이제 이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추석도 있었는데. 네네. 네, 9월에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계속 지금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것 이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거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차 역전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많이 좁혀졌다가 한 60bp까지 좁혀졌다가 지금 다시 100bp까지 좀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들이 여전히 한국은행에서 제가 6대 4라고 했지만 4의 무게에 여전히 오히려 동결, 대표님은 동결의 가능성도 여전히 고민을 끝까지 할 가능성,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주말 거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 경기 부진이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데 지난달에 0.5%포인트 비컷한 것이 경솔했다. 11월에 미국은 금리 안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내리기가 또 힘들어. 이것도 영향 미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데 지금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금리가 이걸 따라가줘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고민이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9월 그러한 이제 고용 지표가
가 상당히 계절적인 이슈는 좀 많다.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좋게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원래는 네. 15만 네. 신규 일자리 15만 늘 거 생각했는데 25만이 25만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데 네. 이 보통 그 계절성을 따라서 그 소위 계절 변동 계수를 적용해서 숫자를 발표하잖아요. 예. 이게 역대급으로 9월달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응답률이 이게 미국도 이제 돈이 좀 쭈그러들어서 그런지 이게 그 소위 서베이를 좀 네. 많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미국은 서비할 때 돈을 준다고 하던데. 예. 이게 많이 줄어서 아. 이전에 평균적으로 한 77% 응답했으면 이번에 62%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거꾸로 말하면 향후에 대규모 인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상당히 그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송재경 대표 또 나와 계시니까 내일 여러분 또 정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 차원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위기론이 정말 커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삼성전자만 팔고 있습니다. 반전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일? 일단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것도 안 됩니까? 네, 그것도 기도.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가 뭔지를 보면 가장 큰 거는 이것이 SK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너무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두 개가 벌어진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우리 이제 안 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드디어 중국이 우리 안 살 안 살 거야로 거야. 네. 완전히 서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껴 있는 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내일은 이제 잠정 수치 나오는 거라서 네. 이게 지금 당장 수치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미중 갈등 사이에 가장 크게 끼어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거냐. 이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줄 수 있을 때지언정 이것이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지려면 이런 해결책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확인이 내일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이달 말쯤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줄 거잖아요. 그때 좀 우리가 삼성전자로부터 좀 더 희망 섞인 그러한 향후 전망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요. 7월, 8월, 9월 그리고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무려 10조 원어치를 순매수했다라고 하는데 괜찮겠죠, 송재경 대표님? 근데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더 빠지긴 어렵다. 어렵지만 상승도 힘들다. 상승이 하려면 뭔가 그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모멘텀.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 꺼리를 삼성전자가 제공해 주느냐 여부를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또 단순히 삼성전자가 아니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바램들이 함께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